자, 오늘은 215쪽 두 번째 단락부터 합니다. 어떻게 책이 재미있나요? 스스로 강의가 재밌는 거지. 자, 그래요? 정답이다. 뭐라고 했는지 못 들었어. 책이 재밌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말씀이 재밌다. 그런. 자, 오늘 두 번째 단락, 현대의 여러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맞죠, 여기? 네. 네. 자, 추상적인 신들을 양산했다는 점이다. 현대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뒷단락에 가면 또, 우리, 기독교적인 정신, 유일신이라고 하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그래서 성경을 잘 아시는 분, 우리 신기철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금방 이해를 이렇게 하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 선지자들은 우상숭배에 빠진 유대인들을 꾸짖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성경에 이 얘기 나오죠? 이런 것들이. 신기철 선생님, 네. 나오죠? 현대인들에게는 정반대의 질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탈육체화의 정신이 없다. 현대의 우상들은 육체도 없고 형태도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육체도 없고 형태도 없다. 우린 대체적으로 우상 이렇게 얘기하면 형태가 있는 거죠. 그죠? 형태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관념, 개념, 권력 등이다. 그래서 우리가 권력에 미쳐 있다든가, 관념적 세계에 빠져 있다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우상화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들과 악마들이 살았던 고대 자연과 그 뒤 기독교적 유일신이 차지했던 자리를 인종, 계급, 집단 혹은 개인적 이렇게 나오는데, 구스타프 융 같은 경우가 이제 집단 무의식에 대해서 참 많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민족성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가만히 우리가 요즘 현대를 되짚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갑자기 민족성, 민족주의가 이렇게 기승을 피우나? 민족주의가 왜 이렇게 기승을 피우나? 그 다음에 권력에 대한 집착이죠. 권력에 대한 탐닉입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현대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집착이 훨씬 더 강해지죠. 강해집니다. 그래서,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지금 현실만 보더라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개념들에 의지하면 영감조차도 쉽게 설명될 수 있다. 시인은 그저 영매로서, 이렇게 영매 메신저로서, 전달자로서 이런 쪽입니다. 어떤 전달자나 물건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전달하는 존재로서 이렇게. 성, 일기, 역사 혹은 고대 신들과 악마들의 대용품을 엄밀히 표현하는 매개체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이런 개념들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것들로는 충분치 못하기 때문이다. 충분치 못하다. 그 모든 것에는 그들을 통틀어 거부하게 만드는 한계, 즉 부분으로서 전체를 설명하고자 하는 배태주의가 횡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두에는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사실을 붙잡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음이 자명하다. 어떤 것들이네요? 그 위에 나오죠. 우리 민족,
관념, 그 다음에 개념, 권력, 뭐 이런 것들에게는 그렇다. 다시 말해 그것들은 그 결정적인 힘이나 사실을 어떻게 언어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 이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적 용어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그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의식과 무의식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우리는 배웠어요. 그럼 의식은 어디까지를 우리는 의식이라고, 무의식은 뭐냐? 이렇게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데요. 자, 보세요. 제가 이 얘기했죠. 안, 이, 비, 설, 신까지가 전오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불교에서 전오식. 이건 감각이죠. 감각입니다. 자, 여기서 생겨난 무엇? 마음이죠. 이것을 우리는 의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성적 영역에 속하는 거죠. 이성적 영역에 속합니다. 자, 이것들이 전부 다 뭐가 돼요? 섭이 되거나 관이 되거나, 이렇게 섭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어서 축적되고 그것이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져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7식, 불교에서 7식, 8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아뢰야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아뢰야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아뢰야식까지 우리는 다 착에 대한 문제로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집착이죠. 집착.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제어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어떤 계기를 만나면, 무엇을 만나면 아시겠어요? 순간적으로 만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축적된 그 의식이 튀어나오는 거죠.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무의식이라고 한다. 예를 들자면, 이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길을 가는데 누가 갑자기 뒤에서 욱 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머니나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란다. 아시겠어요? 그것은 내가 이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세계와 이성적인 바탕을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그 어떤 행위인가요? 아닌가요?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내가 당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뭐가 생겨요? 공포라는 것이 생겨요. 공포. 그래서 놀라는 거죠. 이때 이 공포는 그때 그 당시에 그대로 생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나요? 그 전제가 이미 이런 것들을 누차에 걸쳐서 잊어먹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식은 잊어먹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잠재의식으로 남아서 무의식화된 것들이 그 계기성을 만나서 다시 발현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무의식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성적으로 이렇게 보면 참 착하고 멀쩡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자, 우리 흔히 이제 사위 오면 술 먹여보면 그 사위가 어떻게 큰지 안다 이렇게 하잖아요. 선생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 사위 보실 때? 교회 하시니까 술을 안 드시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첫 그 사위가 인사를 오게 되면 장인 되시는 분들하고 앉아서 이렇게 술을 먹게 되죠. 그런 경우를 많이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이 사위가 이성적으로는 그 장인에게 잘 보여서 딸을 채가려고 이성적으로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요. 근데 술을 먹이면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 이성적인 바탕이 어떻게 돼요? 희미해지거나 약화되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뭐가 올라와요? 무의식이란 게 날아와서 평소에는 안 하던 행동들을 하게 돼요. 아시겠어요? 평소에는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사가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평소에 뭐가 큰 거예요? 억압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술만 안 먹으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천사 같은 사람이다. 너 술 먹으면 뭐가 된다? 개가 된다. 개가 된다.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날 그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그 행동을? 몰라요. 기억 못해요. 기억 못합니다.
자, 술을 안 잡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는데, 술을 먹는 사람들은 가끔씩 술이 너무 과하거나 지나치거나 하면 내가 그 전날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굉장히 난감해요. 좋은 일을 해서는 괜찮은데, 아마 술을 먹고 주사를 피우거나 무의식적으로 그 행동을 이렇게 발현하는 사람들은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을 90%를 발현하기에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욕하잖아요. 저 사람은 술만 안 먹으면 꽤 괜찮은 사람인데 술만 먹으면 개판이야.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술 취해서 집에 간다고 이렇게 막 가요. 어? 그러면 뭡니까? 길가에 있는 전봇대 앞에 이렇게 떡 서면 자기 집인 줄 알고 거기다 옷 벗어가지고 걸어놓고요. 그 밑에 신발 가지런히 벗어놓고 거기 자요. 예? 자기는 철저하게 그게 자기 집인 줄 아는 거예요. 집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이렇게 일어나서 사람들 지나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서 내가 여기 왜 잤던가. 자기도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까지 곧 멸해야 된다. 멸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행입니다. 수행이죠. 수행이죠. 대단히 아주 고도의 농축된 자기 수련입니다. 이런 것들을 거쳐서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이드는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고 신비로운 예술 능력에 대해 언급했다. 그가 감쪽같이 문제를 감춘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근본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수수께끼 같은 현실에 새로운 이름을 붙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시인의 언어와 로이로제 환자의 언어 사이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무의식을 구분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시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아마 시 공부에 대해서 철저함을 좀 기하는 선생들은 반드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을 가리킵니다. 정신분석학을 가리킵니다. 아마 정신분석학을 공부한 시인들이 아마 글쎄요, 학교에서 어떤 학교가 그걸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한때는 우리 돌아가신 이성훈 선생님이 아주 철저하게 가르쳤었습니다. 대단히 유익한 공부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하나는 예술가들의 무의식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인들의 무의식이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다. 꿈이나 몽상같이 방향성을 결여한 생각 속에도 이미지와 언어의 흐름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이해하시죠? 꿈에도 어떤 데 기억하지만 기억 못하는 꿈이 대다수이죠. 근데 기억하게 되면 의미가 거기 부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부여되어 있으면 어떤 사람은 뭡니까? 부모가 아버님이 나타나서 뭐 번호를 이렇게 5개인가 6개를 주면 뭘 해요? 로또 집에 가서 로또를 사서 가끔씩 인터뷰하는 거 보면 우리 아버지가 나타나서 그거 주셨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잖아요. 저는 그런 부모님 다 안 나타나네. 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목적이 없는 표상들의 흐름에 우리를 맡긴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목적이라는 개념이 멈출 때 그 즉시 다른 알 수 없는 개념들이 나타나서 우리들의 의지와는 무관한 표상들의 행진을 결정짓게 된다. 목적의 개념 없이는 하나의 사상을 형성할 수 없다. 여기서 프로이드는 핵심을 찌르고 있는데 목적이라는 개념은 무의식의 흐름에서조차도 필요 불가결하다는 점이다. 자, 우리가 목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들에게는 우리의 행위에는 우리의 행위적인 어떤 일에는 목적이라는 것이 있기 마련인데요. 있기 마련인데 이 목적이라는 것이
그 세상살이에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잖아요. 남의 물건을 도둑일 때는 부정적인 목적이죠. 그죠? 남을 이롭게 이타행을 하는 것은 전부 다 긍정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이 목적조차도 불교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럼 목적은 의식에서만 있나? 아니, 무의식에도 축적된 어떤 지향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버려야만 비로소 나는 무엇이 될 수 있다? 나가 아닌 것이 될 수 있다. 이해돼요? 단지 그는 인간을 의식, 무의식 등 여러 층으로 나누고 두 개의 상이한 목적을 인식할 뿐이다. 하나는 우리들의 의지가 참여하는 이성적인 것이고 바로 여기입니다. 이성적, 아까 60까지 이것을 우리는 이성적 바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와 무관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와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와 무관한 건가요? 아닌 것이죠. 나와 관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무의식도. 혹은 순수하게 본능적인 것으로 인간에게 무시된 것이다. 사실 프로이트는 목적이라는 개념을 리비도나 본능으로 옮겨놓았다 이렇게 나오니까 리비도 이렇게 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흔히 우리가 성적 충동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적 충동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자 첫 번째 성은 섹스적 특징을 갖고 있고요. 아셨죠? 남녀가 생물학적인 어떤 관심이죠. 이런 것들은. 두 번째는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나요? 남자는 여자에게 멋져 보이고 싶고, 아시겠어요? 여자는 남자에게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거요. 근데 이건 생물학적인 섹스의 개념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죠.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성분들이 화장하고 뭐하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어디에 속하나요?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리비도의 충동에 의한 하나의 자기 목적 실현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옷 입고 아름다운 옷 입고 이렇게 하는 거, 여행도 같이 가고 싶고 뭐 이런 거 전부 다 어디에 속하나요? 여기 리비도적 성적 충동에 속하는 거죠. 이해해요? 자, 그래서 그 본능적인 목적의 의미는 무엇인가? 무의식적인 목적이란 사실 목적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순수한 욕구, 자연적인 작용이므로 대상과 의미를 결의하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모든 설명이 끝난 게 아니다. 목적이라는 개념은 비록 한없이 어둡지만 도달하려는 것에 대한 인식과 알을 내포하고 있다. 목적의 개념은 의식의 개념을 요구한다. 정신분석학과 그 모든 분과 학문은 지금까지 이런 질문들에 대해 만족스럽게 대답하지 못했다. 심지어 문제를 바르게 제기하는데도 실패했다. 시인의 개념을 역사의 대변자나 표현자라고 보는 데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가 있다. 역사의 힘은 어떤 방식으로 이미지로 전환되며 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말을 받아 적게 하는가? 모든 역사적 삶이 가지는 상호 연관성에 대해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하나만 가지고 좀 이해를 해보자고요. 자, 김수영이라고 하는 시인을 아시죠? 그죠? 우린 공부하면서 알았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선? 풀이라고 하는. 그래요. 풀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풀. 자, 이 풀은 5,000년 전에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죠? 앞으로 이 풀은 5,000년 후에도 있을 겁니다. 이 풀은. 근데 김수영이가 노래했던 이 풀은 어떤 풀인가요? 민중이라고 하는, 그죠? 민중이라고 하는 이 상징성을, 개인적 상징이겠죠. 개인적 상징을 내포하고 있는 풀이죠. 그것은 왜 민중을 여기에다 집어넣었을까요? 상징화 시켰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근대 현대사를 이렇게 뒤돌아 보면 뭐 1900년대 이전까지는 우리가
그 왕조 시대니까 그만두고 191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흘러온 그 역사성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나름대로의 어떤 시대마다 의미가 딱 부여가 되어 있죠. 여기는 45년까지는 뭐예요? 해방이라고 하는, 그죠?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이 있었고, 해방되고 나니까 혼란기를 거쳐서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민주라고 하는 문제와, 그죠? 민주는 무엇이 주인이 되는 사회인가요? 민주는 국민이 주인이 된 사회예요. 이 왕조 사회는 누가 주인인가요? 왕이 주인인 사회죠. 거기에 그 권력자들이 그 사대부들이 그죠? 그 포진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면 이 혼란기에 민주가 주인인 사회인데, 민이 주인인 사회인데, 이 민이 주인인 사회로 우리는 이행돼 왔나요? 안 왔나요? 안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수영이는 거기에 대한 일종의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했나요? 민중해방이라고 하는, 그죠? 무엇으로부터 해방인가요? 억압으로부터, 권력자들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하는 어떤 것, 이것을 그 시대성으로 규정 짓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 시대성으로 규정을 함과 아울러서 김수영이는 가장, 우린 신은 늘 비우고, 그죠? 그런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대상이고. 그러면 민을 대변할 수 있는 가장 흔한 대상이 뭘까요? 풀이었다라는 거죠. 풀이었다는 거죠. 풀.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여기서 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특징들이다. 가장 신비주의적인 경우에서조차도 시인의 목소리는 사회적이고 공통체적인 것이다. 하지만 정신분석학에서와 같이 역사나 경제의 흐름, 즉 역사적 목표가 리비도의 목적처럼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정말로 의식을 거치지 않고 진정한 목표가 될 수 있을지 자신할 수가 없다. 자신할 수가 없다. 자, 초현실주의자들이 지향하는 세계가 목적을 저버린 거죠. 목적이 없는 초현실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기술법이라고 하는 것도, 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요? 의식의 저변에 깔려 있거나 아니면 무의식적 저변에 깔려 있었던 그 목적의식을 전부 다 버린 어떤 세계. 아시겠어요? 그 세계를 노래하고 싶은 자들이 누구예요? 초현실주의자들이더라. 초현실주의자들. 그럼 그 세계는 뭐 어떤 세계냐? 그것을 버리고 난 뒤에 남는 세계는 뭐냐? 우리가 얘기했던 존재라고 하는 세계입니다. 존재라고 하는 세계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물 앞에 놓여진 또 하나의 다른 사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역사이며 우리 함께 역사를 만들어 간다. 신은 사회의 메아리가 아니라 다른 인간 행위들처럼 사회를 만들고 또한 사회의 산물이다. 결국 우리에게 작용하는 힘이나 주체 혹은 단순한 외부 현실은 성도 아니고 무의식도 아니며 또한 역사도 아니다. 세계는 우리밖에 있지 않다. 엄격히 말해서 우리 안에 있지도 않다. 자, 아까 우리 역사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역사성조차도 이 옥타비오 바스는 어떻게 하나요? 거부하는 거죠. 그죠? 그건 목적성이죠. 일종의 목적성입니다. 만일 영감이라는 것이 인간이 자신의 의식 안에서 듣는 목소리라면 그 목소리를 듣고 스스로의 영역을 건설하는 유일한 존재인 의식을 신문해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영감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인에게 그리고 보통 사람들에게도 영감은 하나의 문제거리 혹은 미신 또는 현대 과학의 설명에 저항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는 마치 옷에 묻은 먼지를 털듯 어깨를 움찔하고는 머릿속에서 그 문제를 지워버릴 수 있다. 반대로 시인들은
그것의 정면으로 몸을 부딪혀서 투쟁해야 한다. 현대시의 역사는 시인이 용인되지 않은 영감의 현정과 현대적 세계관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갈기갈기 찢겨져온 역사다. 이 갈등을 제일 처음 겪었던 이들은 독일 낭만주의자들이다. 동시에 그들은 명철하고 충실하게 그것에 대처하였으며 그 모순에 고통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초국하려 애쓴 유일한 사람들, 초현실주의 이전까지이기도 하다. 한편으로 계몽주의의 자식이면서 다른 한편 질풍노도 운동의 자식이기도 한 그들은 나폴레옹 제국의 칼날과 신성동맹의 반동 사이에서 구태여 표현하자면 막다른 골목에서 길을 잃은 채 살았다. 그들의 내부는 대립물들의 싸움터였다. 자, 우리는 낭만주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낭만주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로서는 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걸로 채색이 되어 있죠. 저 사람 참 낭만적이야 라고 하면 어떤 사람인가요? 현실주의자야 아니야? 현실주의자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씩 그런 일에 맞닥뜨리잖아요. 가정 내에서도 그렇고 연애할 때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굉장히 현실주의자예요. 그죠? 그럼 저 마트의 물건은 똑같은 물건이라 저거는 100원인데 이 마트에 가면 80원 해요. 그럼 그 남자는 어디로 가요? 80원짜리 그 마트를 가요. 그럼 처음에는 여자가 뭐라 그래요? 참 알뜰하네. 근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와, 질려버렸네. 질려버렸네. 남자 입장에서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남자 입장에서는. 현실주의자의 입장에서는 여성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나는 합리적이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성적으로 행동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으면 좋아라고 해야 될 텐데 여자들은 그걸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연애할 때는 대체적으로 좀 싫어하겠지. 그죠? 어디 가서 그 뭐 10만 원짜리 스테이크 이렇게 자르는 것보다는 순댓국집 가 6천 원짜리 순댓국집 이렇게 먹는 게 훨씬 더 뭐 효율적이다, 가성비가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자는 그 다음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내가 대답을 했다. 대답 안 해. 이런 시인들과 사상가들에 의해 고집스럽게 유지되어 온 영감은 낭만주의가 전투적으로 포교하는 주관주의나 관념론의 론과 화해할 수 없었다. 결별이 이야기한 폭력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담하고 무모한 시도를 유발했다. 모순의 법칙을 파괴하는 것은 아마도 최상의 논리가 지닌 가장 숭고한 책무다라고 노발리스가 선언한 것은 아마도 현대인을 분열시키는 주체와 객체 사이의 이분법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영감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려는 필요성을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제기한 것일 것이다. 다만 모순의 법칙을 제거하는 것, 예를 들어 통일성애로의 회귀를 통하여 글을 쓰게 하는 힘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시인이라는 이중적 요소로 구성된 영감을 파괴하는 결과만 나올 뿐이다. 따라서 노발리스는 단일성은 이루어지자마자 곧 깨져버린다고 확신한다. 이때 이 단일성은 깨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아셨죠? 이 단일성은 무엇과 단일했나요? 예수의 정신과 아셨죠? 예수님의 세계성과 단일성을 획득한 성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위대한 분이죠. 위대한 분입니다. 부처의 어떤 세계와 부처의 세계와 그것을 단일성을 획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요?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단일성을 획득하고 난 뒤에 그들은 지속적으로 그 단일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는 자기 정진을 하죠. 아셨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다시 뭐 때문에 오나요?
이것 때문에 오죠. 이것 때문에 아까 그려 놨잖아요. 이것 때문에 돌아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옛날이요 나도 그걸 느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한번 느껴본 사람은 또 느끼고 싶어요, 안 느끼고 싶어요? 느끼고 싶어요. 느끼고 싶습니다. 상호간의 끝없는 생성 과정 속에서 모수는 동일성으로서 탄생한다. 인간은 끝없이 자기 자신과 합의하고 헤어졌다 다시 합치는 대화이며 다이성이다. 시가 그런 겁니다. 시가 그런 겁니다. 우리들의 목소리는 여러 목소리이며 그 여러 목소리는 하나의 목소리이다. 시인은 시적 창조의 수단이며 동시에 주체이다. 그는 듣는 귀이며 스스로의 목소리가 부르는 것을 받아 적는 손이기도 하다. 그래서 반복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미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옥타비오 바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듣는 거죠. 대상이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나라고 하는 주체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재생산이 되는 거죠. 표현되는 거죠. 그것이 시다. 시다. 꿈꾸는 동시에 꿈꾸지 않은 것은 천재의 작업이다. 마찬가지로 시인의 수동적 받아들임은 그 수동성이 가능할 수 있는 능동성을 요구한다. 노발리스는 이 모순을 다음과 같은 명구로 표현하고 있다. 능동성은 수동성을 받아들이는 능력이다. 시인의 꿈은 좀 더 깊은 층에선 깨어있음을 요구하고 깨어있음은 꿈에다 스스로를 내맡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적 창조는 어디에 의지하는가? 로발리스가 말하기를 시인은 작하지 않고 술한다라고 했어요. 작이란 것은 만드는 거죠. 만드는 거죠. 시인은 작한다. 우리는 작문이라고 해요. 작문은 산문적 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작문은. 운문은 시는 작하지 않고 술한다고 했죠. 술은 뭐예요? 말하는 거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 표현은 어디에서부터 오나요? 대상으로부터 오는데 이 대상으로부터 오는데 대상이 말하는 것을 나는 아시겠어요? 그것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말하는 것을 내가 알고 적어내는 거죠. 그것이 술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린 창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창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새로움이죠. 새로운 만듦이겠죠. 창자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창작이라는 의미 자체도 뭐예요? 산문에 해당되는 행위들이라는 거죠. 행위라는 거죠. 시는 뭐라고요? 술에 속하는 거예요. 술. 성광과도 같은 이 말은 시쓰기의 현상을 잘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술하게 하는 주체는 누구냐? 또 묻고 들어가는 거죠. 나를 말하게 하는 자는 누구냐? 누구냐? 누가 시인으로 하여금 작하도록 도와주는가? 그것을 표현하도록 이렇게. 노발리스는 이 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때로 그 작하는 주체는 성령, 민중, 이념 혹은 소위 대문자로 쓰여지는 그 무엇들이기도 하고 또 다른 경우 시인 자신이기도 하다. 주체로서의 시인이라는 관점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를 잘 쓰고 싶으면 듣는 거 잘 하면 돼요. 듣는 거. 윤정이인가요? 윤정이 씨인가요? 배우? 윤정이 맞죠? 시라고 하는 작품에서 그 선생이 이야기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소리를 들으세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와글와글 하는 소리를 들으세요 했더니만 이 양반이 어디로 가요? 버스를 타고 들판으로 가서 수수인가요? 벼에도 귀를 대보고 풀잎에도 귀를 대보고 이렇게 하는 행위 나오잖아요.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낭만주의자들은 인간을 시적인 존재로 보았다. 보들레르가 시인은 태어날 때부터 시인이라고 말한 것처럼 인간의 속성 속 본성 속에는 보들레르가 왜 이렇게 얘기했는가? 우린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인이다.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시인이 아닌 사람은 시를 못 쓰겠네. 이거 의무시 되잖아요. 그잖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경이란 게 있고요. 환경이란 게 있고 조건이란 게 있어서 우리는 각자가 다 직업이라는 걸 가지게 되고, 그죠? 일인가요? 삶이라는 거 하는 것을 영위해 갑니다. 근데 여기에는 어떤 사람은 노동자로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생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직자로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요. 아시겠어요? 성직자로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노동자로서 사는 사람도 이런 구석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아셨죠? 있어요. 있는데 또 이 노동자 역시도 선생으로서의 어떤 덕목을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자기 안에 내재하고 있는 그 세계성이 무엇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욕구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진로 교육을 이렇게 하는데 30명이 있는데 30명이 너는 어디 뭐 할래? 그러면 어떤 놈은 선생 할래요? 어떤 놈은 운전수 할래요? 어떤 놈은 뭐 장사 할래요? 이렇게 하고 어떤 놈은 그중에 좀 특이한 놈들은 나는 목사가 될래요. 나는 중이 될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놈이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넌 왜 하고 많은 직업 중에서 왜 목사가 되려고 하고 중이 되려고 하냐? 라고 하면 그 아이들은 뭘 얘기해요? 이 세상의 일을 얘기하지 않고 뭘 얘기하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부처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것은 그 아이가 뭔가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런 인성을 내재하고 있는 그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시 쓰라고 남편이 또는 그 아내가 여보 왜 당신은 시를 안 써? 이렇게 해가 지청구 주는 경우가 있어요. 시 쓰는 게 못 쓰게 하잖아요. 그거 써서 뭐 하냐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다수지.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꾸역꾸역 해요. 그럼 내 안에 무엇이 성화가 됐기 때문에 시라고 하는 이 세계성에 대한 욕구죠. 욕구가 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식탁에 앉아서도 하게 되고 화장실 가서도 앉아서 하게 되고 어떤 데 시성이 생각하다가 가게 그 담배 사러 갔다가도 휙 지나가지고 내가 여기 왜 왔지 하고 돌아보고 또 갈 때도 있잖아요. 그죠? 갈 때도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사람은 뭐예요? 시인으로서의 덕목을 갖춘 사람. 갖춘 사람. 자, 단일성이 이루어지자마자 깨져버린다고 한다. 상호간의 끝없는 생성 과정 속에서 모수는 동일성으로부터 탄생한다. 인간은 끝없이 자기 자신과 합의하고 헤어졌다 다시 합치는 대화이며 다이성이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뒤에 쭉 가보면 술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 태어날 때부터 시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인간의 본성 속에는 시적 창조를 가능케 하는 일종의 선천적 능력이 누구나가 다 있어요. 누구나가. 그 능력은 성스러움을 지각하게 하는 신격화 성향과 유사한 것이다. 다시 얘기합니다. 성스러움을 연상하게 하는 신격화 자극과 유사한 것이다. 시의 세계가. 그래서 종교적 특성과 시적 특성이 비슷하다라고 제가 늘 얘기하는 거죠. 시적 창조 능력은 선험적 영역에 속한다. 이러한 설명은 종교의 신자에게 신성을 심기 위해서는 그의 내부에 있는 의존의 감정에 호소하기만 하면 된다는 논리와 다르지 않다. 그들의 시 사상이 프로테스탄트 신학 사상과 유사하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어떤 낭만주의 시인도 종교로부터 시를 완전히 분리하지 않았다. 많은 독일 낭만주의 시인들이 개종한 것은 종교를 시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시를 종교적으로 해석한 결과다. 이때 이 당시의 사회는 종교와 시가 중요한 사회였나요? 아니었나요? 중요한 사회였어요. 중요한 사회였어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의 의식은 종교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까 우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현대화된, 새롭게 가공된 우상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종교가 퇴락하고, 더불어서 시도 그와 같다. 시설은 인구가 저면화되고 대중화되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중화되었다는 것은 바람직한 거죠. 좋은 거죠. 근데 진정하게 시에 대한 세계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 시인들은 상대적으로 적다. 적다. 자, 시를 종교적 해석한 결과였다. 시는 야생 상태의 종교 같은 것이고, 종교는 실천시이거나 행위시라고 노발리스는 거듭 확언했다. 따라서 시적인 것의 범주는 신성의 여러 이름 중 하나다. 앞의 글에서 이미 언급한 것을 여기서 되풀이할 필요는 없다. 시적 경험과 종교적 경험은 둘 다 우리의 원초적 존재 조건의 계시이지만 그 계시의 해석이 판이하게 다를 뿐이다. 시인은 그 계시성을 어디에서 듣나요? 어디에서 들어요? 대상에서 듣는 거죠. 대상. 그래서 대상이 말한다, 사물이 말한다 이렇게 되죠. 대상에서 우리는 신성성의 목소리를 들어요. 아시겠어요? 종교는 어디에서 듣나요? 종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듣는 거죠. 말씀에서. 부처의 말씀에서 우리는 진리를 듣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입니다. 시는 대상에서, 아시겠어요? 대상이 지닌 그 본질이죠. 그 존재성을 듣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과정으로서는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다른 부분들입니다. 이것이. 이해해야 돼요, 이거? 시적 경험과 종교적 경험은 둘 다 우리의 원초적 존재 조건의 계시지만 그 계시의 해석이 판이하게 다르다. 시적 작용은 언어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시적 세계는 언어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종교는 언어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나요? 언어를 버려야 되나요? 언어를 버려야 됩니다. 종교는 언어를 버릴 때 비로소 종교의 세계로 동일시되는 거죠. 자, 시쓰기는 무엇보다도 이름 부르기로 이루어진다. 말이야말로 시행위를 다른 것들과 구분짓게 하고 있다. 시쓰기는 말로서 창조하는 것, 즉 시를 창작하는 것이다. 시적인 것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고 또한 인간을 만드는 상호적인 것이다. 시는 하나의 가능성이지 선언적 영역이나 선천적 능력이 아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우리 스스로를 창조해내는 가능성이다. 누구나가 이런 인자는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고 말을 사용하고 창조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부르는 그것 자체를 창조하는 것이다. 시인이 무엇을 쓰려고 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할 때 그는 자신의 시가 부르고자 했던 것, 즉 이름 불려지기 전에는 단지 이해할 수 없는 침묵의 형태로만 보여졌던 바로 그것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직 몰랐다는 것이다. 자, 시인이 끙끙거리고 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하는 말을 알아채기는 알아챘는데, 아셨죠? 그 말들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의미를 부여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잘 안 되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경험을 하셨겠지만 뭔가 하나 이렇게 쓰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내 속에서는 그것이 와글와글한데 그것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표현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다. 독자와 시인을 위해서만 존재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그 시를 창조할 때 독자와 시인은 스스로를 창조한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시 언어가 따로 있지 않은 것처럼 시적 상태라는 것도 따로 있지 않다. 시의 특성은 끊임없는 창조이며 창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내동댕이 치고 자신에게서 벗어나게 하여 우리를 가장 높은 가능성으로 데리고 간다는 점이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는 이 말을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하늘의 창조성, 하나님의 창조성은 온 누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온 누리라고 하는 것은 대상들의 집합이죠. 이 대상들의 집합 속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세계가 다 있다, 이렇게. 다 있다. 아시겠어요? 그럼 하늘로부터 주어진 거죠. 하늘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주어졌다, 이렇게. 자, 시인이 바라볼 때, 이 온누리의 그 대상에는 제각각에 뭐가 있다고요? 이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서 그것을 알아채는 거죠. 내가 듣는 거죠. 느끼는 거죠. 그걸 우린 감수성이라고 얘기하고요. 아셨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을 다시 자기화해서 자기 언어화해서 말하는 것, 그것이 시잖아요. 시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 좀 둔감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다 공이 다 갖고 있긴 한데 어떤 사람은 또 아주 그 풍부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덜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해했죠? 아마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100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그 10%에 속하는 분들일 겁니다. 그 감수성이 훨씬 더 남들보다는 풍부하거나 아니면 폭넓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 대한 이해라든가 시를 쓰고 싶은 욕구가 남들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발현이 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간에는 224쪽, 이 뒤에도 굉장히 좋은 얘기가 많습니다. 많은데 224쪽에 시적 창조의 비밀을 풀기 위하여 사색에 힘을 쏟아야 된다. 사색이라는 것.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그 창작자들이 그런 걸 그 이구동성의 노래를 하고 있잖아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한적한 오두막집에서 어디를 거닐었다가요? 숲속을 거닐었다. 아침 저녁으로. 그건 뭐예요? 숲속을 거니면 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숲속을 거니려면 뭘 들어요? 산의 소리를 듣고 나무의 소리를 듣고 바람의 소리를 듣고 새 소리를 듣고 풀의 소리를 들어요. 소리만 듣나요? 냄새도 맡고 만져보기도 하고요. 그죠? 그건 뭘 통해서? 이 감각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확인하고 채집된 것을 가득히 갖고 와서 서재에 앉아서 오두막집에 앉아서 어떻게 되나요? 그것을 다시 재창조해서 발현하는 거죠. 그런 걸 잘 보잖아요. 그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오두막집을 한 채씩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당장 가서 뭐 여보 선생님이 그러는데 오두막집 하나 가지고 있어라 돈 내놔라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집에서도 식탁 위든 아셨죠? 어디 그 다락방이든 이 하나의 공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 아셨죠?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질문이 있나요? 없죠? 좋습니다. 5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